네, 끝까지 묻는다 시간입니다. 이 코너는 전문가를 모셔놓고 저희가 모르는 주제를 알 때까지 질문해서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끝까지 제대로 알고 싶은 주제가 있으시면 참여해 주셔도 좋은데요. 오늘은 대단한 초대 손님을 모시고 정말로 끝까지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그럼 대망의 첫 번째 초대 손님을 소개해드려 볼까요? 28살에 부동산으로 18억대의 자산을 이루어 대한민국에 엄청난 반향을 일으킨 젊은 부자 마을의 유비 김수영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21살부터 월세를 받은 남자, 그리고 지금은 월세 받게 해주는 남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네이버 카페 젊은 부자 마을 대표 유비 김수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첫 손님으로 대단한 분을 모셨는데 팟캐스트는 처음이라고 들었는데 맞으신가요? 네, 팟캐스트는 처음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떨리는데 오늘 한번 잘 해보고 네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침착하신 분이신 것 같아요. 이게 떨린다고 하시는데도 네. 표정은 하나도 안 바뀌시고. 네네. 목소리가 저희 중에 제일 차분하신 것 같아요. 네, 좀 업해서 할까요? 네. 네. 저희가 사실 컨셉이 끝까지 묻는다예요. 그러니까 네, 끝까지 묻는다. 네, 이제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이제 새바람을 일으켰다고 해야 되나요? 표현이 너무 부닥다리. 부닥다리. 네, 그런 분을 모셔놓고 저희가 이제 부동산 투자가 사실 하반기에 또 많이 이슈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일단 사이다 경제 경이로움 스터디의 리더기도 하셨잖아요. 네. 그 소액으로 부동산 월세 받는 삶 시작하기 스터디로 운영을 하셨는데 그때 제가 이제 매니저로서 참가했을 때 기억에 남는 부분이 첫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정신 개조를 이제 해야 된다. 부동산 투자에 대한 그런 두려움 이런 걸 좀 깨는 그런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나요. 근데 그러면 대표님은 어떻게 21살 때부터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그런 정신 세계관을 갖게 되셨는지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그러니까 이제 20살이죠. 딱 성인이 될 때 그때 한번 좀 여러 가지 사건이 한 번씩 왔었어요. 그러니까 재수도 했고 또 당시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하시던 사업도 그때 어그러졌고 네, 그리고 그 당시 이제 그 당시 여자친구죠. 어떤 그런 결별. 지금 생각하면 이제 웃을 수 있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한 번에 오면서 한 번 인생을 이제 멈춰서 처음으로 좀 이제 진지하게 한번 생각한 시간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사회 그리고 나는 누군가 이런 거부터 해서 그런 거를 한번 좀 고민을 그때 진지하게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이거 20대 때는 사실은 그런 고민 안 하지 않나요? 대단하시네요. 네, 그게 그때 어떻게 딱 와서 그래서 내가 1년 뒤에 일단 재수는 해서 대학은 갈 거고 그러니까 그 인생을 한번 이제 그려본 거죠. 그럼 대학 다니다가 군대 2년 다녀오고 다시 또 한 3년 다니고 복학도 해서 휴학 1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20대 후반에서 30쯤에 내가 사회에 진출을 할 때 제 인생이 이제 뻔히 보이는 거죠. 내가 특별한 백그라운드가 없는 사람인데 그때 들어가서 그냥 이제 자본주의의 하나의 그냥 부속품으로서의 삶을 살겠는데 그리고 그게 물론 제가 아직 이제 20살의 생각이에요. 그럼 30, 40 이때 아직 와닿진 않지만 이게 특별한 어떤 돌파구가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아직 내가 뚜렷이 뭔가 보이진 않지만 뭔가 판을 한번 엎어야겠다. 획기적으로. 네. 그렇게 해서 뭔가 이 노동을 해서 어떤 대기업을 가고 이런 길로만 가서는 내가 답이 안 나오겠는데 이런 그때 마인드적으로 좀 그런 전환이 있었고 그래서 그때 좀 이게 독서도 많이 하고요. 원래 제가 독서도 10대 때는 잘 안 하고 또 신문 이런 거 잘 안 봤었는데 그때 좀 되게 집중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네. 그게 좀 이제 전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발견하신 게 이제 부동산 투자의 가치를 보신 거네요. 그때 고민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뭐 부동산 투자를 해야겠다 이거는 그 뒤엔 얘기고 아, 네네. 내가 이 자본주의의 하나의 어떤 일원으로서 네네. 그냥 노동만 의존하는 삶을 살면 안 되겠다. 아, 네네. 그러니까 뭐 생산수단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게 뭐 더 나아가면 이제 어떤 큰 사업체 오너가 되는 거고 하는 건데 일단 그런 그림을 그려야겠다는 깨달음은 그때 이제 얻었죠. 예, 근데 그거 이제 디테일한 부동산 뭐 경매 이런 거는 이제 그 후의 일이고 그러니까 그 정도의 어떤 그림 뭐 깨달음은 그때 딱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이게 사실 얘기 들으면서 저는 약간 반성이 되는 게 아니 제가 20대 때 아니 팀장님은 20대 때 이런 생각 했었어요? 많이 했죠. 아니 20대도 아니고 그럼 딱 20대 초반, 예. 실패했을 때니까 그렇죠. 20대 때인 예. 거잖아요. 정확히 그죠 이제 따지면. 딱 성인이 될 때죠 사실은. 와, 진짜 대단하시다. 그러니까 굉장히 빨랐다고 볼 수 있죠. 좀 비슷하신 것 같아요. 혹시 그 여자친구분하고 결별로 인해서 뭐 충격을 받으신 건 아닌가요? 그거는 큰 그런 건 충격은 아니에요? 아니었고 근데 이제 재수가 좀 큰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랬군요. 어떤 그거. 네.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사업이 아버지 하시는 사업이 좀 이렇게 어그러지면서 집안도 좀 시끌시끌했고. 네. 여러 가지 외부 요인들이 좀 자극을 그렇죠. 만약 대학을 그냥 순조롭게 가고 그런 특별한 일이 없었으면은 아마 저는 이제 오히려 지금 제가 이제 30 초반인데 네네. 이때 아마 사춘기가 왔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당시는 이제 힘들었지만 보면 그때가 굉장히 큰 전환점이었던. 네네. 네. 사실 여기 없는 내용인데 사람들이 이거를 보고 말씀하신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지금 네. 사실 직속으로 마음속에 네, 있는 얘기를 맞아요. 고스란히 네.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네. 아니 제가 그래서 여기 없는 내용인데 아, 그쵸. 오해하실까 저희- 해서 말씀드렸어요. 아, 이거 즉흥적으로 물어봐도 말씀 네네.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그럼 좀 본론적으로, 네네. 좀 더 본격적으로, 이게 지금 부동산 경매를 위주로 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 부동산 투자라는 게 그동안 좀 이게 재산이 많은 좀 노년층, 뭐 네. 나이가 좀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의 전유물로 많이 여겨졌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젊은 나이에 그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걸 이제 실제로 가능하게 했던 어떤 부동산 경매 방법을 활용하는 걸 보니까 저도 좀 반성되고 정말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이번 시작할 때 부동산 경매 원리라든지 좀 이런 소개해 줄 만한 개념 같은 거 좀 정리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경매에 눈을 뜨게 된 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생산수단을 소유해야겠다. 근데 그게 다행히 이제 주식 쪽보다는 부동산으로 좀 더 갔던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부동산을 매입을 하는데 돈이 없잖아요. 네네. 뭐 이제 20대 초반인데 아, 그렇죠. 당시 이제 뭐 없지. 그쵸. 그래서 뭐 과외 이런 아르바이트로 돈을 그래도 굉장히 열심히 모았어요. 아. 네. 열심히 모아서 사실 이제 21살 때 그 이제 당시 알바로 모은 2천만 원. 그 2천만 원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알바로 알바도 그러니까 가해로 2천만 원이면 모으신 뭐. 거예요? 네. 아. 네. 아시네요. 물론 약간 앞에 그 어떤 그 교복 어떤 알바 뭐 이런 것도 했었는데요. 교복 그 뭐라 그러죠? 교복 모델 하신 거예요? 아니, 모델이 아니고 네. 그 이제 거기서 그냥 일하면서 그때가 무슨 그 철이어가지고 아. 그 이제 이렇게 학년 넘어가는 그때잖아요, 딱. 네. 그래서 뭐 그런 뭐 이렇게 소개시켜주고 교복 학교 앞에 가서 전단지 돌리고 뭐 이런 알 것 같아요. 맞아, 네, 맞아. 그런 것도 좀 하면서 하다가 이제 단위 시간당 최대한 많은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게 과외였고 무슨 과외를 하신 거예요? 과목? 그때는 이제 영어 과외했습니다. 오. 네. 지금은 못해요. 저는 과목이 궁금했어요. 부동산이면 수학인가 싶어서. 그렇네요. 아니에요. 그 당시 이제 영어 과외했었고요. 네네. 그래서 종잣돈을 과외로. 네, 그래서 모으면서 이거를 이제 불리고 싶은 거죠. 더 빨리. 그래서 부동산을 이제 그냥 투자를 해야겠다. 그리고 좀 이 부동산 안정적인 자산을 투자를 하고 싶었고, 그래서 처음 산 게 이제 21살 때 그거는 일반 매매로 샀어요. 이제 금매죠, 금매. 조그마한 이제 오피스텔 당시에 이제 5천만 원 조금 넘는 저기 이제 고양시 쪽에 있는 네. 그게 이제 제 첫 투자고요. 그럼 또 돈을 다 썼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끝인가 해서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네네. 그럼 종잣돈 이제 계속 모으고 있었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경매라는 거를 그때 알게 되거든요. 처음으로. 아, 그럼 처음 구입하신 매물은 경매로 구입하신 네, 거 그거는 아니에요? 경매는 아니에요. 맞아요. 처음에 경매로 접근하기는 정말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네. 금매를 잡으신 것도 대단하신데 사실 그 나이에. 예. 그쵸. 지금 제가 생각해도 참 네. 놀라운 거. 본인이 생각해도 놀랍군요. 네, 그때는 몰랐는데 아. 지금 지나고 보니까 왜냐면 그거를 뭐 부모님이 이렇게 알려줬다거나 네. 뭐 주변에 그런 분이 있어서 한 게 아니고 제가 제 돈으로 직접 한 거여가지고 네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경매를 하게 되는데 그럼 우리가 부동산 투자할 때 방법이 총 3가지 있거든요. 네네. 어떤 게 있죠? 일단 새 집을 사는 법이 분양받는 거, 청약, 네, 그쵸? 네. 그게 있고 시중에 중개업소에서 하는 일반 매매가 있고 네. 요렇게 이제 경매 또 이제 네. 거기서 파생된 공매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경매를 왜 하게 됐냐면 경매가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해요. 시가보다 좀 저렴하게 나오니까 그런가요? 그러니까 그건 두 번째 장점이고요. 네네.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건 두 번째 네. 장점이고 첫 번째 장점이 소액으로 할 수 있다는 건데 왜 소액으로 할 수 있냐면 대출이 일반 매매보다 통상 더 잘 나옵니다. 아. 예.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게 그 경매 감정가라는 게 있는데 네. 그 감정가의 70% 네. 또 이제 내가 이제 낙찰받은 금액을 낙찰가라 그러거든요. 그 낙찰가의 80%까지 나와요. 대출을 그렇게까지 그쵸.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부동산을 사면은 예를 들어 1억짜리를 사면 8천만 원이 대출이 나오고 그럼 나머지 필요한 게 이제 2천만 원이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예를 들어 뭐 2천에 얼마의 세를 논다. 네. 그럼 정말 소액으로도 이제 세팅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소액으로 뭔가 투자를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눈이 자연스럽게 경매 쪽으로 갔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듣고 보니까 이제 젊은 나이라서 사실은 종잣돈이 많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는 계속 뭐 하실 생각은 계셨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경매 쪽으로 가신 거군요. 네네. 맞습니다. 조건에 맞게. 네. 근데 대출이 제가 알기로는 그 사실 일반 은행에서 대출 나오는 자금 대출도 뭐 80% 나오는데 그 외에 또 특수 대출 해가지고 뭐 다른 금융권에서 더 받을 수 있지 않나요? 정말 뭐 아예 90% 가까이 받는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그거는 이제 상가 같은 경우 되게 예. 저렴하게 받으면 그렇게 될 수 있는데요. 지금 일단은 경매, 그러니까 경락 잔금 대출이라 그러거든요. 네. 그거는 통상 감정가 70, 네. 낙찰가 80 중에 적은 금액으로 해주고, 요즘은 또 이제 대출 규제가 좀 있어서 이게 다주택으로 넘어가면 거기서 또 10% 이런 식으로 줄어들어요. 근데 일단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사는 일반 매매보다는 훨씬 더 레버리지 활용이 쉽다. 그래서 소액으로 부동산 투자가 가능하다. 그게 이제 경매의 장점이죠. 그러면은 사실 이런 경매 원리가 듣고 보면 되게 간단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거란 네, 말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대표님은 그 부동산 학과를 나오셨기 때문에 그런 네네. 지식에 대해서 좀 접근성이 있었다고 보면은 일반인들도 이런 걸 경매를 공부 혼자 막 해서 하는 게 정말 가능한가요? 공부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아, 공부는 그래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제가 또 부동산 학과 나왔지만 사실 요 경매 투자는 학교에서 배웠다기보다는 네. 실전으로. 네, 그 당시 이런 부동산 카페 어떤 이런 경매 커뮤니티 이런 데서 배운 거거든요. 네. 그 당시 학교도 잘 안 갔고요. 아, 이거 등록금이 비쌀 텐데 부동산 학과까지 가셨는데. 그죠? 학교에서 배운 나 거는 밖에서 배우셨네. 확실히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아, 물론 제가 이제 고학년 때는 좀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아, 그래요? 예, 고학년 때는 이제, 그러니까 저학년 때는 사실 더 이제 실전으로 막 뛰어다니다가 고학년 때 이제 제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제 여기 부동산과를 다니고 있는 거죠. 왜냐면 제가 1, 2학년 마칠 때까지 그 이수학점이 6학점이거든요. 그러니까 6학점이라는 거는 두 과목 이수인 거예요. 무슨 네. 말이냐면 그냥 학교를 안 갔고 그 이제 교수님들 중에 F 안 주고 네. 가끔 뭐 D 마이너스 뭐 이런 식으로 주는 분이 있어서 네. 그렇게 해서 이수학점이 그게 있는 거고 사실 1, 2학년 때는 학교를 거의 안 갔고요. 이렇게 과외 그리고 그게 나중에 이제 조그마한 학원 공부방 운영까지 하거든요. 그럼 거기서 운영 그리고 또 이제 실전 다니면서 경매 투자 이렇게 20대 초반에는 좀 굉장히 치열하게
거의 현장형 전문가 이런 느낌이 팍팍 납니다. 예. 네. 근데 뭐 일반인들도 혼자 할 수 있다고 뭐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네. 그리고 이제 경매를 통해서 월세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꼭 필요한 준비 같은 건 뭐가 있을까요? 준비는 네. 당연히 공부는 좀 하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이게 뭐 아무리 쉽다고 해도 네. 그래도 우리가 돈을 써야 되는 맞습니다. 내 소중한 종잣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공부는 당연히 하셔야 되고요. 그걸 뭐 부동산 카페라든가 어디 학원이라든가 또 이제 관련 책이라든가 네. 그런 걸 통해서 좀 충분한 공부는 하시고 근데 대부분 이제 어차피 공부는 또 하시거든요. 그럼 이제 그 상태에서 내가 현장에 가볼 수 있는 그 용기? 용기. 네, 대부분 또 그게 없어요. 아, 맞아요. 좀 부동산 투자는 결단이 필요할 것 같아요. 뭔가 어쨌든 주식보다는 앞서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거 ETF 10,000원 투자하는 맞아요, 거랑은 맞아요. 정말 다른 개념이잖아요. 빚도 줘야 되고. 네. 그렇죠. 그래서 무섭기도 할 것 같고 용기가 필요하군요. 맞습니다. 준비물로. 예. 공부와 용기. 맞습니다. 네. 아니 근데 얘기 중에 죄송한데 그 아까 공부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부동산 공부할 때 요즘 또 경매 컨설팅 업체라든지 경매 학원이라든지 이거 엄청 많이 생겼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거기를 뭐 저 같은 입장에서는 사실 경매 공부를 따로 한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런 곳을 믿고 이렇게 다닐만 하는 건가요? 그런 경매 학원이나 이런 데는? 그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네. 경매를 사실 가르치는 거는 어렵지 않거든요. 좀 공부를 한 분들은.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떤 그 강사분, 전문가분이 지금 현재에도 계속 현장에서 수익을 내고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냥 단순히 이론 뭐 예를 들어 뭐 말소 기준 권리, 뭐 권리 분석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지금 실제 시장에서 계속 수익을 내고 있어야죠. 그리고 그분의 강의를 들은 어떤 수강생 분들이 실제로 실전까지 이어지고 그게 또 수익으로 결과물이 나오는 네. 그런 분의 강의를 들어야죠. 아, 잘 그죠? 찾아와야 된다는 얘기군요. 그쵸. 네. 근데 그 준비물 중에 네. 제가 뭐 대표님 책이나 인터뷰 네. 기사들 찾아보면 종잣돈의 중요성도 많이 언급을 하셨는데 네네. 사실 종잣돈 하는데 이게 도대체 종잣돈은 얼마 정도 있어야 되는지 또 어떻게 마련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궁금할 것 같아요. 그쵸. 그런 거에 대한 팁? 이런 우선 얼마가 있어야 될까요? 경매 투자를 시작을 하려면? 이거는 제가 한번 역으로 또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네. 얼마 있으면 부동산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뭐 저는 방금 대표님의 그 유스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2천만 원 모으셨다고 아까 하셨던 것 같은데 네, 네, 그럼 맞아요. 2천만 원 정도면 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지금 다른 분들은 글쎄요, 뭐 팀장님 생각은 글쎄요, 저는 뭐 건물 물건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지만, 저는 뭐 없이도 투자한 분들도 아예 없이? 예, 뭐 금매 잡고 뭐 네. 레버리지 투자를 하면은 뭐 그렇다라고 했는데 월세는 또 그렇진 않은 것 같으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있으면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쵸. 1,000만 원.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근데 뭐 당연히 금액이 네. 클수록 더 좋은 물건을 살 수 있겠지만, 사실 일반적으로 예. 팀장님께 여쭤봤지만 사실은 저는 대답하려면 야 이거 그래도 부동산 투자인데 뭐 그래도 몇 억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네. 또 제가 약간 이 중에서는 좀 나이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몇 억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려고 지금 했는데 네. 야 이거 뭐 1,000만 원, 2,000만 원으로 지금 네. 얘기가 돼버리면 저는 약간 놀랐거든요. 네, 저도 좀 놀랍네요. 정답은 뭔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물론 우리가 어떤 지역을 하고 네. 어떤 물건을 하냐에 따라 당연히 필요한 돈은 다를 텐데요. 근데 제가 이제 첫 투자로 추천하는 게 보통 1억 내외의 물건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거에 보통 우리가 필요한 보증금이 10%니까 네. 한 1,000만 원 내외. 그렇죠? 그럼 그 그 나머지 정도면, 금액은 다 레버리지 그러니까 대출로 그 충당을 할 수가 있는 건 그렇죠. 거죠? 예를 들어서 뭐 1억짜리라고 하면은 네. 우리가 80% 정도 경락 잔금 대출을 받고 그럼 이제 8천만 원 빠지고 나머지가 2천만 원이잖아요. 그거를 내가 뭐 2천에 얼마, 1,000에 얼마 이런 식으로 세를 놓을 수 있는 거고 2천에 놨다고 하면은 아예 다 제로가 돼서 이제 플러스 뭐 취득세, 뭐 수리비 요 정도만 이제 소액으로 들 것이고 내가 1,000만 원에 세팅을 했다. 그러면은 나머지 남아있는 1,000
그리고 또 부대 비용 몇백 해서 그렇게 1,000만 원 초반대 그 정도로 일단 첫 투자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1억 정도 되는 물건에 대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있으면 시작을 해볼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아요. 1억 정도 되는 물건이면 뭐 오피스텔인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보통 이제 네. 소형 아파트, 그리고 이제 오피스텔, 그리고 이제 다세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빌라, 그 정도 세 가지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참 말이 굉장히 깔끔하고 쉬운데 1억 정도 되는 건물에 1,000만 원 정도 있으면 투자 가능. 근데 사실 이게 현장에서는 일단 막 경매면은 법원에 가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진짜 그 경매가 다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거 맞죠? 네. 그렇죠. 네, 법원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뭐랄까 아무튼 현장에서 발생하는 어려움, 주의해야 될 점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또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해요. 당연히 우리가 이제 공부를 처음에 열심히 하셔야죠. 많은 책도 보고 네. 관련 강의도 듣고 해서 일단 그 물건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거를 본인이 확실히 인지할 수 있는 수준은 돼야 됩니다. 예. 그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그러니까 경매라는 게 문제가 있으니까 나온 거잖아요. 넘어간 그렇죠. 소유권이 맞아요. 넘어간 그쵸? 물건이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건데, 근데 이제 낙찰을 받으면 문제가 없어지는 애가 있고, 네. 낙찰을 받아도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애가 있거든요. 아, 네네. 그럼 이게 권리상으로 문제가 없는지는 당연히 내가 공부를 통해서 네. 그 지식은 쌓으셔야 되고, 그 나머지는 이제 어떤 현장 관련된 것들이죠. 그 말씀하신 대로 입찰할 때 그게 대부분 평일에 이루어지니까 평일 오전 10시 이때부터 진행이 되거든요. 아, 그 경매가요? 네, 그 관할 법원에서. 그러면은 대부분 이제 직장을 다니시니까 네. 그거를 시간을 내서 가야 되는 문제. 그러니까 물론 그날 가서 낙찰이 된다고 하면은 연차를 내고 가시겠죠. 네. 근데 그게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휴가를 써야 되는 거거든요. 네. 내가 이제 뭐 놀기 위해 휴가 쓰는 것도 아니고 네. 그 투자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좀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또 이제 완전 처음이라면 현장 답사. 그걸 이제 경매 용어로는 임장이라고 그러거든요. 임장. 아, 그 물건을 직접 가서 보는 거죠? 그쵸. 부동산 물건을. 그게 이제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처음에는. 왜냐면 우리가 일반 매매는 그냥 부동산 중개업소를 방문하면 보여주는데 그쵸. 경매 같은 경우는 중개업소를 통해 보여주는 게 아니고 네. 내가 다이렉트로 그 물건을 가서 초인종을 눌러야 되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겉에만 보는 게 아니고 누르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겉에만 보고 하셔도 돼요. 아, 그래요? 근데 네. 그래도 내가 살 물건인데 그렇지. 내부를 안 보고 집을 산다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면은 내가 그걸 직접 셀프로 다 하셔야 됩니다. 그럼 초인종을 눌렀을 때 그 점유자가 뭐 어서 오세요 하면서 소금 뿌리고. 그렇지 않겠죠. 네. 그쵸. 그럼 이제 점유자가 유형이 둘이거든요. 소유자랑 임차인. 네. 그럼 임차인의 경우 내가 돈을 배당을 받아간다고 하는데 그걸 받아가는 사람이면 그래도 괜찮아요. 이렇게 우리가 어떤 절차를 알려주면서 네. 좀 호의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소유자다. 그럼 쉽게 말해서 그 집을 날리는 사람이죠. 아, 그렇죠. 뺏긴 거니까. 전 주인. 네. 그쵸. 싸게. 전 주인이죠. 네네. 그럼 당연히 그분이 상상이 뭐, 됩니다. 그쵸? 네. 그래서 그런 것들 관련한 이제 현장 답사 노하우, 어떤 팁 이런 게 조금 필요하고 네. 그게 아예 초보자분들이 하기에 또 어려움일 수 있죠. 네. 근데 사실 그 부분은 이제 좀 경험이 생기면 그리고 사전에 내가 이제 그 어떤 모의 투자를 할 때 네네. 어떤 이런 또 그 수강하신 동료분들과 네. 이렇게 같이 가면은 뭐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도 뭐 또 이것 때문에 못하겠다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만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얘기 듣다 생각나는데 좀 된 기사였는데 우리나라 그 경매 경쟁률 중에 제일 최고로 높았던 데가 152대 1로 그 지역이 어디였냐면 제주도였어요, 제주도. 그 제주도의 그 어떤 허름한 그 단독주택 하나가 이제 경매로 나왔는데 이게 이제 최고 경쟁률을 갱신했는데 그게 좀 재미있는 사실 아까 이제 말씀 중에 이제 자기 시간을 내서 가야 되잖아요.
제주도면 사실은 이게 전날 갔다는 얘기인데 152명이 그 전날 거기 가가지고 경매한다는 게 이게 경매가 정말 유행이 많이 불긴 불었구나. 그게 한 몇 년 전 기사인데 제가 그 기억이 좀 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어려움이 있겠어요. 실제로 가서 법원 가서 이제 경매를 하실 때, 뭐 임장 다니는 건 당연하지만. 그렇죠. 그게 물론 처음 하실 때는 좀 재밌습니다. 네. 네, 이게 어떤 게임에 참가하는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설레고 네. 내가 뭐 판돈 넣듯이 보증금 넣고 막 그 모든 게 설레는데 이제 그게 몇 번 반복되면 네. 지치죠. 저도 약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거는 그걸 이제 좀 해결하는 방법은 애초에 이제 목표를 정해놓고 카운팅을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내가 5번은 입찰을 들어간다. 네. 그래서 그거를 하나씩 약간 숫자를 줄인다 이런 느낌으로 가야 나중에 이제 내몰려서 막 확 지를 수 있거든요. 왜냐면 이번에 가면 될 거야 했는데 떨어지고 계속 패철되고. 그럼 이제 오기가 생겨서 막 질러버릴 수 있는데 우리의 목적이 낙찰이 아니잖아요. 네. 낙찰을 받아서 수익을 내기 위한 거기 때문에 네. 좀 그런 이제 감정적인 걸로 인한 고가 낙찰을 막아야죠. 맞아요. 이게 낙찰이 그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매매를 통해서 이 시세 차익을 얻거나 월세 수입을 얻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경매 초보자분들이 되게 이제 거기에 많이 빠진다 그러더라고요. 계속 패철되다 보니까 어떻게든 낙찰을 받으려고 막 질러대는. 근데 이게 경매가 저는 사실 법원에 가본 적이 없으니까 이뤄지는 게 뭐 이렇게 그 영화에서처럼 뭐 팻말을 든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되나요? 아니면 뭔가 써서 그렇게 상상하실 수 있는데 우리 저기 뭐 네. 수산시장 이런 데서 뭐 그런 거 하잖아요. 맞아요. 수신호, 약어. 근데 예전에는 그렇게 했다고 해요. 이렇게 호가제라고 하는데 네. 근데 저도 제가 할 때는 그런 걸 못 봤었고 뭐 90년대에는 그런 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우리 그냥 그 선거 때 투표하듯이 이렇게 적어서 함에다 넣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마감 시간이 딱 끝나면 그 함을 열어서 이제 그걸 개찰한다 그러거든요. 그럼 거기 직원분들이 이제 그걸 개찰해서 사건 번호 수는 하나씩 진행하죠. 뭐 그럼 1번 사건 진행하겠습니다 해서 1번은 몇 명이 들어갔고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제일 높은 가격이 되는 건가요? 그쵸. 제일 높게 쓴 사람. 그래서 사실 낙찰 받는 건 쉬워요. 맞아요. 그 0을 하나 더 쓰면 되죠. 그쵸? 그러네요. 간단하네. 낙찰 받는 건 쉬운데 네. 이제 시세보다 싸게 받아야 되니까 네. 그러면서 다른 경쟁자의 어떤 입찰가도 좀 눈치 게임이 있죠. 네. 아니 나중에 가도 서로 얼마를 썼는지 모르는 거죠. 당첨이 돼도. 그거는 법원마다 좀 다릅니다. 거기서 바로 2등, 3등 이렇게 금액을 불러주는 데가 있고 그냥 1등 금액만 부르고 끝나는 데가 있어요. 근데 내가 낙찰을 받으면 나중에 이제 이해관계인이 돼서 그 서류를 다 열람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럼 그때 가서는 이제 알 수 있죠. 내가 더 그러면은, 싸게 불렀어도 내가 이제 낙찰이 됐는데 그걸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안 돼요. 안 돼요? 네. 낙찰이 포기를 하고 싶으면 그 보증금을 내놓고 그렇죠. 나누는 거죠. 네. 그렇구나. 그럼 이제 우리가 그게 10%잖아요. 네. 그럼 제가 이제 1억 내외로 시작을 해보라 했는데 그럼 1,000만 원 내외거든요. 네. 그거를 포기해야죠. 보증금 그냥 걸어두고 경매는 나와야 그거를 되는 이미 네. 먼저 내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보증금을? 그 함에 넣을 때 네. 그 입찰을, 봉투에 그 입찰표 네. 그 금액이랑 그 보증금을 같이 넣어요. 현금으로요? 보통 근데 그게 예를 들어 우리가 1,000만 원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걸 현금으로 넣으면은 현금으로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럼 뭘로 넣나요? 보통 이제 수표를 한 장 뽑죠. 수표. 네, 은행 가서 뭐 1,000얼마짜리 그 한 장을 뽑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럼 그렇게 해서 제출을 하죠. 다 본인이 직접 가야 돼요? 경매는? 아니 대리로 하셔도 돼요. 네. 근데 포기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쓸 때 정말 이건 네. 되면 무조건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는 더 겁니다. 조마조마하겠네요. 그러네요. 그쵸. 네, 그냥 넣어놓는 게 아니고 이건 이 가격이 되면 무조건 사야 맞아요. 되는 거고. 네, 눈치 게임, 맞습니다. 눈치 게임. 네. 그렇게 될 수 있는 거구나. 그러면은 그 제가 생각할 때 이제 경매는 시장가보다 그 싸게 사는 게 매력이잖아요. 그쵸. 그럼 싸게 취득을 해서 바로 팔아도 이득 아니에요? 그렇게 하셔도 돼요. 네. 그러면 이제 낙찰 이후에 수익 실현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사실 하는 건데 그 수익 실현 방법은 크게는 3가지가 있거든요. 뭐가 있을까요? 내가 낙찰을 딱 받으면. 바로 파는. 그쵸. 그걸 이제 뭐 매매 단타 차익. 친다고 하는데 네. 이제 그냥 낙찰 받고 내가 싸게 받았으면 조금 더
가격을 붙여서 바로 팔 수도 있죠. 그렇게 하는 게 이제 1번이 있고요. 네. 2번, 3번은 임대인데 근데 이제 종류가 월세 임대로 놓느냐 아니면 전세 임대로 놓느냐 그 방법이 있고요. 아예 내가 거기 들어가서 살 수도 있겠죠. 그렇네요. 맞아요. 그쵸. 내 집 마련 방법으로 그렇죠. 경매를. 저는 내 집 마련할 때 경매를 통하는 것도 굉장히 추천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수익 실현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전세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유비님 어쨌든 월세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왜 전세가 아니고 월세를 더 추천하시는지 그런 것도 궁금하네요. 제가 꼭 그 월세 투자만 하는 건 아닌데요. 네네. 전세로 세팅도 많이 하는데 근데 저는 월세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네. 이 따박따박 돈이 들어오는 맛이 있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벌 때 네. 월급은 한 달에 한 번 받잖아요. 네네. 네. 그리고 대부분 그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버는 유일한 방법이실 거거든요. 근데 월세를 소액으로라도 조금씩 받기 시작하면 경제적인 이 여유가 좀 달라지죠. 현금 흐름이 생기니까.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전세로 세팅하면은 예를 들어 2년 뒤에 이게 올라야 되잖아요. 그때만 수익을 낼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월세는 세팅하면 그게 다달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제가 보통 이제 그 수강생분들 뭐 회원님들한테 얘기를 하는 게 1년 내에 월세 100만 원 만드는 걸 목표로 해보세요 그러거든요. 그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물론 뭐 또 엄청 쉬운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100만 원만 만들어 놓으면 네. 내가 월급 이외의 돈이잖아요. 그럼 이제 사람이 점점 여유로워집니다. 네.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저는 현금 흐름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이게 듣다 보면 빠져드는 게 보통 이제 우리 아시다시피 뭐 주식 투자나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 사실 시세 차익을 노리고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젊은 나이일수록 사실은 한 큐에 한 방에 벌고 싶은 마음이 앞서기 마련인데 그 젊은 나이에 이거를 현금 흐름을 창출해 나가면서 계속 꾸준히 지금까지 해오셨다는 게 이건 우리 청취자님들한테도 진짜 도움이 되는 얘기예요. 네. 네.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이제 월세를 이제 경매로 취득을 해서 월세를 누르려면 대출이 이제 80% 정도까지 나온다고 하셨는데 그런 건 이제 그 물건 하나하나마다 다 한도가 나오는 거고 개인의 뭐 이런 신용이나 이런 한도에는 전혀 제한이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총 대출. 네. 네. 그게 원래는 계속 나왔고 그런데 작년에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큰 정책이 하나 나오죠. 그 이제 파리 대책이거든요. 8월 2일 날. 네. 그 이후로는 계속 나오는 거에 한계가 생겼어요. 네. 그럼 이거에 대한 거는 좀 개개인별로 공부는 필요한데 그냥 제가 큰 맥락에서만 말씀을 드리면 내가 80%씩 이렇게 끌어왔을 때 4건 정도까지는 80%가 나옵니다. 그 경매 낙찰가 기준으로 해서. 근데 이제 5건, 6건 넘어갈 때는 점점 줄어드는 거를 감안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됐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 건수가 됐다 내가. 네. 3개 넘어가고 있다. 그러면은 내 명의로만 투자를 한다면 이제 대출 부분을 신경을 쓰면서 가야 돼요. 무조건 80%가 나올 거다.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죠. 그 얘기인즉슨 계속 내가 물건을 늘려가면 늘려갈수록 이제 대출은 어려워지기 때문에 네. 가족이나 다른 명의를 사용하는 시간이 올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가족이 화목해야 됩니다. 네. 그러네요. 아니 오히려 그렇군요. 이런 투자 방식에서는 조금 불리해진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세팅을 해나간다는 측면에서는 이제 불리해졌고요. 근데 이게 예를 들어 내가 신용이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네. 이 모든 참여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그 낙찰가 그러니까 경쟁률은 좀 덜해진 측면이 있죠. 그 파리 대책 이전에 비교했을 때. 그렇네요. 그럼 그게 당연히 더 이제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했고요. 정부의 규제가 오히려 또 경쟁률을 줄이는 그런 방향이 될 줄은 몰랐는데.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우리 청취자분들도 좀 궁금해할 게 이게 사실은 우리가 레버리지 효과 뭐 아니면 또 대출 받아서 하는 갭 투자가 사실 성행인 때가 있었는데 이 경매 지금 하시는 방법이랑 갭 투자와 뭐 이게 본질적인 좀 차이가 있는 건가? 이 뭐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갭 투자라는 게 그럼 뭐냐 했을 때 매매가와 전세가의 그 차이
그 갭을 이용해서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네. 예를 들어 2억짜리 아파트를 사면은 원래 2억만 그러니까 2억이 있어야 되는 건데 네. 전세가가 예를 들어 1억 8천이다. 네. 그러면 1억 8천을 세팅하면 2천만 원만 있으면은 요 2억짜리 집을 살 수 있는 그렇죠. 그렇죠? 요런 구조고 우리 경매 지금 월세 투자라는 거는 그러니까 경매로 낙찰 받고서요. 전세로 세팅을 하셔도 됩니다. 그럼 그것도 사실 갭 투자죠.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본질적 차이는 뭐냐면 지난 2014년부터 이 수도권 중소형 장소에 유행한 갭 투자는 매매가와 전세가의 갭이 작아서 그 갭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제 그 갭을 활용해서 부동산을 사고 네. 그러면은 그 전세가가 매매가를 밀어 올릴 거라는 거죠. 아, 맞아요. 그런 심리가 작용하죠.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상승장이기도 했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사실 부동산 시장이 조금 이제 바뀌는 어떤 그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는 시기거든요. 네. 지금은 예전처럼 사놓고 내가 갭을 세팅해서 전세로 해놓으면 무조건 오를 거다라고 해놓으면 지금은 큰일 나요. 그래서 경매를 활용을 해야 되고 그거는 이제 시세보다 일단은 싸게 사서 차익을 먹고 들어가는 거죠. 네. 단돈 1,000만 원이라도. 그래서 그렇게 먹고 들어가면 세팅은 전세도 되고 월세도 되는데 이제 저는 월세를 좀 추천을 더 드립니다. 그래서 네. 현금을 만드시고 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제적 자유, 네. 경제적 여유 그런 거를 좀 누리시면 좋겠죠. 왜냐면 갭 투자로 10개, 20개 있어도 그럼 다주택자 부자잖아요. 네. 그래도 당장에 내 삶이 여유로워지진 않거든요. 근데 월세로 내가 한 2, 300만 만들어두면 매달의 삶이 좀 달라지니까요. 네. 그래서 갭 투자로 월세도 가능하긴 하죠. 갭 투자랑 월세는 좀 다른. 그러니까 갭 투자라는 거는 그 전세 세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무조건. 네. 이게 사실 말씀 잘해주신 게 이게 부동산 호황장일 때는 갭 투자가 성행하고 사실 경매도 이제 그 당시에 같이 성행할 수 있는데 과거에 제 기억에도 한 10년 전쯤에 뭐 2007년이나 뭐 이때쯤 부동산 잘 나갈 때는 그때 갭 투자 또 유행이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막 신문에 나와요. 뭐 100채 갖고 있네, 200채 갖고 있네 기사에 떠요. 예. 네. 그 이제 일반인들은 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금을 받아서 사실은 대출 이자를 물지도 않고 본인이 작은 종잣돈으로 집을 계속 구매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계속 오르면 좋은데 이게 한번 하락장으로 꺾였을 땐 제일 먼저 타격을 받는 사람들이 이제 갭 투자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뭐 100채, 200채 있던 사람들 다 뭐 나중에 뭐 사실 망했죠. 망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 전까지는 호황장이라서 아마 갭 투자가 또 많이 성행을 했는데 요즘에 좀 많이 어려워졌을 것 같긴 해요. 예. 네, 그래서 지금은 그런 무조건적인 갭 투자를 하면은 이제 큰일 나는 시장이고요. 그렇다고 지금이 또 완전 하락장 시장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중간에 어떤 태풍의 그런 눈 같은 느낌이 있어서 네. 나중에 하락장이 되면은 이제 경매 투자가 굉장히 유행을 또 띄거든요. 네. 왜냐면 사람들이 이제 집값 안 올라 그럼 경매로 싸게 사야지 이런 게 있어서 네. 근데 지금은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아니어서 딱 그 경쟁이 덜한 딱 시점이다. 그래서 좀 잘 활용해 보면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지금 시점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 중에 그게 사실 좋은 전략일 수도 있는 게 투자 전략으로 이게 호황장 때 사람들이 빚내서 열심히 집을 샀는데 이게 하락장 때 대출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물건들이 막 경매로 나오게 되면 사실은 그동안 집을 구매하지 못했던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저렴한 가격에 경매로 또 끌어낼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좋은 투자 전략인 것 같아요. 예. 네, 정말 지금 딱 시점상 좋고요. 근데 오히려 가장 큰 장애물은 이제 경매라는 거에 대한 일반인들의 어떤 부정적 인식. 네, 그리고 내가 어떤 그 스스로 용기를 못 내는 부분. 그것만 좀 이겨내실 수 있으면 지금은 경매로 투자하시기 굉장히 좋은 시점입니다. 근데 부정적 인식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일단 경매하면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어떤 대중매체나 드라마에서 통해 본 네네. 뭔가 강제로 뭔가 짐을 끌어내고 네네. 그리고 뭔가 남이 뭔가 이제 망해서 나온 집을 뭔가 산다 이런 부정적 인식이 있는 건데요. 근데 그건 이제 겉모습만 본 거고 사실 경매 절차를 하나씩 다 들여다보면
이 낙찰자의 행위는 사실 절대 선이거든요. 네. 잘못한 왜냐면- 게 없으니까. 그쵸. 네. 사실 진짜 잘못한 사람은 남의 돈을 빌린 다음에 안 갚은 사람이죠. 그렇죠. 그쵸. 경매라는 게 돈을 안 갚아서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 그쵸. 근데 이제 낙찰자는 그걸 낙찰 받아서 그 채권 채무 관계를 해소를 시켜주고 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제 먹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네. 중개인 그리고 법원 직원 또 나중에 인테리어 하면 인테리어 업자 또 뭐 법무사 그리고 그거를 내가 해소시켜줬기 때문에 이후에 임차인이 본인의 보증금을 원활히 배당을 받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근데 이제 이렇게 꼼꼼히 생각 안 하죠 일반인들은. 아, 그렇죠. 그냥 경매 뭐 나쁜 거 뭐 어려운 거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아예 시도를 해볼 용기를 못 낸다. 그래서 그거를 좀 그런 편견을 깨는 게 네.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얘기 중에 나왔던 그런 현장에 가서 퇴거를 시키는 그런 현장에도 보니까 네. 그 카페에 보니까 직접 가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강제 퇴거 조치하는 곳에 네네. 그런 걸 직접 보시면은 좀 어떤지 아, 궁금해요. 그거 궁금한데요, 네. 진짜. 그러니까 진짜 그거 어떻게 해, 열쇠로 그거? 문을 따고 네. 점유자를 마주하고 뭐 이런 얘기를 아, 이거 상상만 해도 진짜. 카페에서 봤는데 그런 것들을 참 쉽게 경험하기가 네. 좀 어렵기도 하고 또 그럼요. 현장에서 느끼는 그 감정들이 되게 많은 생각이 들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낙찰을 받으면 점유자가 둘이 있다 그랬잖아요, 유형이. 임차인이랑 소유자인데 네. 임차인은 대부분 배당을 받고 나가기 때문에 좀 원활히 됩니다. 얘기가. 네. 왜냐면 그분이 보증금을 받아가려면 낙찰자의 뭐 인감증명서, 명도확인서라는 쉽게 말해서 그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낙찰자의 도움이 있어야 임차인들이 돈을 받고 나가니까. 근데 이제 소유자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죠. 본인들이 돈을 받아갈 게 없어요. 네. 왜냐면 애초에 만약 이 집을 경매로 넘어갔는데도 돈을 받을 게 있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게 그럼 애초에 그거를 빚을 갚았겠죠. 이 집을 경매로 안 날리고. 그러니까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서도 이 빚이 해소가 안 되니까 네. 넘어가는 거고. 그래서 소유자들은 대화가 쉽지 않아요. 네. 그쵸. 내가 낙찰받았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낙찰을 받고 이제 갔습니다. 그럼 이제 내가 새 집주인이죠. 네. 그럼 나가란다고 해서 네. 예 알겠습니다 하고 못 나가죠. 일단 갈 데가 없잖아요, 그분들. 그쵸. 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요구하는 것은 이사비를 요구를 합니다. 네. 근데 그 이사비라는 게 우리 낙찰자와 협의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둘 다를 만족시킬 수가 없는 금액이에요. 아니, 한 2, 300 정도 준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그거는 이제 물건의 사이즈에 따라 다른데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그분이 이제 많이 요구를 한다. 네. 그럼 우리는 그 돈을 못 주는 게 그 돈을 줄 바에야 경매를 안 했죠. 맞아요. 그냥 부동산 가서 일반 매매를 샀죠. 맞아요, 맞아요. 내가 이렇게 힘들게 임장 가고 시간 내서 법원 가서를 안 하죠. 근데 반대로 내가 뭐 몇십만 원 주고 그분 입장에서 네. 몇십만 원 받고 나갈 바에야 그냥 버티시겠죠. 네. 왜냐면 지금 그 본인의 집을 넘긴 상황이니까. 그럼 이제 그 이사비를 어떻게 하나요 했을 때 그 이사비의 상한선을 보통 강제 집행비로 잡아요. 아. 강제 집행비. 그거를 보통 평당 10만 원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20평짜리다. 그러면은 20평 곱하기 10만 원에서 네. 200만 원. 그거를 내가 이사비를 줄 수 있는 맥시멈 가격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애초에 수익률 측정을 하고 들어가죠, 사전에. 비용으로 계산하는군요. 그렇죠. 그거를 내가 안 줄 돈이라고 생각했다가 줄 돈이면 너무 아깝죠. 네. 근데 애초에 이거는 이 정도는 들어갈 돈이라고 수익률 계산을 해놓고 네. 이제 그분한테 그 정도는 드릴 용의가 있다. 근데 그것도 대부분 받아들이는 이유가 그걸 안 받아들이면 이유는 강제로 집행이 되는 거거든요. 어차피 아,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낙찰자가 그냥 막 강제로 끌어낸다는 게 아니라 네. 법원이 법적 절차를 밟는 거예요. 네. 그렇죠. 우리가 뭐 지금 불법적으로 한다는 게 아니고. 네. 그래서 이 강제 집행도 다 가서 법원 직원들이 합니다. 아. 내가 막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진짜로 말 그대로 짐을 다 이렇게 빼고 막 그런 걸 한다는 거죠? 그쵸. 실제로 만약 강제 집행을 가면은. 아, 이래서 이미지가 안 좋은 거예요. 그쵸. 근데 그게 저는 법원 직원들이었다는 거에서 놀라운 거예요. 그 안 좋은 인식들 이런 게 용역이라는 부분이 그쵸. 아니니까. 아니, 그러면 지금 강제 집행비, 이거를 법원에 내겠네요, 그러면? 네, 그 법원에 비용은? 냅니다. 아, 그렇네요. 그 비용을 내는 그렇네요, 거예요? 예. 네. 아. 그 대행하는 거죠, 사실은 대행. 아, 법원이 대행도 하는 거군요. 그쵸. 그러니까 대행이라기보다는 그게 법원 그 공무원들의 일인 거죠, 이게. 네, 맞아. 근데 여기까지 오는 거는요, 뭐, 수치로 표현하면 내가 100건을 낙찰받았다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대부분은 다 사전에 협의로 끝나지, 실제로 강제 집행하는 거는 저도 지금까지 딱 2번 해봤거든요. 해보셨네요, 그래도. 두 번이라면 그래도 네. 꽤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제가 투자를 한 지가 지금 이제 12년인데, 아, 오래 많이 하셨으니까. 그 중에 2번이고, 그럼 그걸 왜 했냐면은, 하나는 아예 점유가 지금 불분명한 거죠. 네. 불분명. 그러니까 그분이 짐은 다 있는데, 아, 지금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게 파악이 안 되는. 아, 그럼 뭐, 전입신고만 연락이 안 돼 되는.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아예 거기 사는 걸 알 수가 없다는 얘기군요. 네, 그 자체가 불분명한 거죠. 그렇다고 내가 그걸 함부로 뺄 수가 없죠. 그 이제 법원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그러니까 다른 하나는 또 이제 그분이 아예 이제 최근의 일인데 이제 거의 그게 이제 저희 젊은자마을 회원님 사례였는데 네. 대화의 의지가 아예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예를 들어 막 화를 내거나 뭐 욕을 하거나 이러면 쉬워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법적 절차를 차분히 밟으면 되니까. 네. 근데 아예 그냥 전화도 안 받으시고 가도 뭐 만날 수가 없고. 네. 안에 있어도 뭐 문 안 열고 네. 모른 척하고. 그렇죠. 그럼 이제 낙찰자분 이제 회원분은 계속 다달이 대출 이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네요. 그래서 집행 단계까지 간 거고. 근데 거기서 결국은 또 대화가 됐거든요. 이제 법원 직원들이 아예 다 방문을 해가지고 하니까. 네. 근데 이 일은 100건 중에 한 건도 일어나진 않아요. 그리고 강제 집행을 사실 갔다는 거는 내가 초보자인 겁니다. 왜냐면은 그 점유자랑 그쵸. 네. 협상을 못하고 뭔가 감정적으로 서로 틀어진 거거든요. 아, 협상이 여기서도 필요하군요. 그리고 이게 그 낙찰을 받으면 소유권이 바로 이전이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낙찰 받은 날, 네. 그날로부터 잔금을 한 달 반 뒤에 내야 되거든요. 그 경매라는 거는 네. 내가 예를 들어 지금 낙찰을 받았다. 그러면 앞으로 한 달 반 뒤에 잔금을 내고 그때 등기를 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잔금을 내는 순간. 네. 그럼 그 이후에는 바로 강제 집행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 뭐 유예 기간이나 이런 걸 한 달 반 정도 주는 거예요. 그쪽에도. 그쵸. 점유자들한테도. 그래서 사실 낙찰 명도는 낙찰 받은 그날부터 시작을 하죠. 대화를. 대화를. 네. 어디서나 대화가 중요한. 대화가 필요해. 아니, 근데 사실 저희가 월세 경매 투자 뭐 방법부터 뭐 어려움 이런 거 알아봤는데 사실 듣는 청취자분들이 제일 궁금한 거는 사실 이번 현 정부에 있어서 이 부동산 정책과 이 부동산 투자 이 사이의 네. 그 충돌에 대한 이슈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이렇게 정책들이 아까 잠깐 말씀해주신 것처럼 대출 규제도 생기고 네. 그런데 부동산 투자가 그 유효한지 위험하지 않은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어떤지 좀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저희 지금 대화 주제가 뭐 월세 투자도 있고 경매 얘기도 있고 그게 약간 네. 이제 섞여서 얘기가 진행되고 있어서 네네. 좀 명확히 그거를 초점을 잡고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소액으로 월세를 쭉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이제 개인 명의만으로 하는 데는 지난 8월 2일보다는 어려워졌다. 네. 그래서 보통 레버리지를 막 우리가 80% 끌어온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그렇게 끌어오면은 월세 순익을 뭐 이렇게 뭐 100만 원 이렇게 만드는 것까지는 어렵지 않아요. 돈을 다 끌어와서 하는 건. 네. 근데 이제 그 이상 갈 때는 내 명의만으로 하는 데는 한계가 부딪힌다. 근데 경매는 오히려 지금 활용하기가 더 좋은 게 경매로 투자했다고 해서 무조건 월세로만 세팅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경매 투자라고 해서 무조건 담보대출을 일으키는 건 아니거든요.
경매를 사놓고 전세로 세팅해도 되고 네. 아까 말씀하신 단기 매도로 해도 되고 그럼 지금 그 측면에서는 경쟁이 되게 덜해요. 왜냐면 지금 시장 분위기가 정부가 계속해서 정책적으로 압박을 하기 때문에 네. 또 지난 3, 4년 동안 워낙 상승장이었고 네. 그래서 지금 저는 일반 매매로 산다. 네. 그 지역이 어디든 간에 그거는 조금 두렵지 않나. 네. 오히려. 그동안 많이 올라온 가격이 있는데 네. 그거를 현 시세 그대로 주고 산다는 거는 저는 조금 리스크가 있다고 보고요. 네. 근데 경매라는 게 큰 장점이 지금 현 시세보다 무조건 일단 싸게 사는 게 목표잖아요. 네. 그렇죠?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네. 그래서 일단은 먹고 들어가는 게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단 차익을 내놓고 그거를 내가 월세로 세팅을 할지 전세로 세팅을 할지 아니면 이번 거는 단기로 그냥 매매해서 조금의 그 단타를 맛볼지 네. 그거는 이제 내가 그때그때 물건과 상황에 따라서 결정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이제 경매도 뭐랄까 뭐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거 초보자 대상으로 이제 많이 어렵다 얘기하지만 사실 많이 시도하시는 분들 많이 늘었다고 들었어요. 그러면서 경매 경쟁률도 치열해지고 이게 더 이상 이제 막 가격적으로 유리한 게 아니라 시세랑 비슷해졌다는 얘기도 있던데 실제로 그런지 그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경매로 사면 네. 과연 얼마까지 싸게 살 수 있을까? 아, 궁금해요. 그쵸? 진짜 궁금하네요. 네. 얼마까지 싸게 살 수 있을까요? 기대하는 바는 네. 그래도 문제가 있어서 나온 거라면 한 50%까지는 아닌가요? 네. 그럴 순 없어요. 이 심리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도둑놈 심보였네요. 그 중에 제일 내가 뭐냐 50%라고 하면 내가 51%만 써도 낙찰되는 거잖아요.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올라갈 것 같아서 마지노선이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입찰 받으시는 분들이 그쵸.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예를 들어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떤 특정 분야의 이익이 무제한적으로 쏠릴 수는 없거든요. 네. 예를 들어 경매로 50%까지 싸게 사면 죄송합니다. 누가 일반 매매로 거래를 하겠어요. 네. 그쵸? 아니 근데 물론 50% 네. 싸게 살 수 있는 물건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네. 거예요. 네. 그럼 우리가 일반적인 물건, 그게 뭐 엄청 비싸거나 엄청 규모가 크거나 또는 법적으로 굉장히 난해하거나 네. 그런 게 아닌 이상 일반적인 소액 주거용 물건은 20% 이상은 싸게 사기 힘들다라고 마음을 먹으셔야 돼요. 20%. 20%. 근데 그게 결코 작지 않거든요. 그죠? 네. 그게 결코 작지 않습니다. 1억이면 2천만 원이거든요. 2억이면 4천만 원이고. 그럼 그거를 정도 선이라고 보고 그 안에서도 이제 더 인기 있는 물건은 시세보다 오히려 같거나 더 비싸게 되는 애들도 가끔씩 있어요. 아, 정말요? 예를 들어 뭐 이런 서울 수도권의 네. 완전 역세권의 중소형 아파트 뭐 모든 게 다 깔끔하고 좋은 이런 거는 그냥 일반 매매처럼 낙찰이 되기도 해요. 저럴 거면 경매 왜 해? 이런 의견이 나올 정도로. 그런 경우가 좀 늘었나요? 과거보다? 근데 그거는 이제 상승장이냐 하락장이냐에 따라 다르고 오히려 요즘은 이제 한번 꺾이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매를 좀 적극 추천드리는 거거든요. 시점에 따라 좀 다를 그쵸. 수 있군요. 시점과 또 이제 지역. 그러니까 대한민국 안에서도 수도권 시장이 있고 네. 뭐 저기 충청권 시장이 있고 뭐 대구 이쪽 뭐 전라도 이쪽 다 시장이 나눠지듯이 그 시장 분위기를 활용을 해야죠. 예를 들어 지금 서울 부동산이 지금 굉장히 핫한데 네. 사실 지방은 지금 핫하지 않아요. 네. 지방은 항상 핫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아니, 이제 뭐 세종 이쪽 아, 또 그러네요. 이렇게 아, 특수 지역이 있으니까. 3년 전쯤만 해도 지방이 좀 핫했어요. 그때는. 네. 오히려 대구, 부산 이런 데들은 굉장히 핫했어요.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좀 잘 활용하자. 그래서 경매라는 걸 저는 지금 시점에 좀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요. 실제로 제가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고 저는 지금 일반 매매로 투자 안 하거든요. 다 경매로 사고 있고 왜냐면 경매를 잘 배워두면 어떻게 보면 일반 매매는 안 합니다. 예, 왜냐면 경매로 내가 싸게 살 수 있는데 그쵸. 그러니까 일반 매매로 정말 마음에 드는 지역에 마음에 드는 물건이 아닌 이상은 어차피 현 시세를 주고 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경매만 이렇게 좀 집중을 하게 되죠. 맞아요. 그 낙찰가율이 보통 제가 알기로도 한 75% 내외에서 좀 오르락내리락 했었는데 예전에 뭐 강남의 가로수길 뭐 이런 데는 막 110%, 120%막 고가 낙찰 받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입지에 따라서 이 낙찰가가 너무나 달라지는데 그런 걸 잘만 활용하시면 뭐 주식업계에서는 뭐 가치 투자다 하는 것처럼 사실은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내재 가치에 비해서 그런 전략도 좋은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청취자분들한테 그래도 좀 경매가 쉽게 다가갈 수 없는 이유가 아까 이제 편견이나 선입견 얘기하셨는데 예전에 그 인천에서 어떤 일가족이 자살했던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예. 근데 이분들이 사망한 부부의 이제 명의 건물을 따져봤더니 15채였대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제 경매를 했던 부부였던 거죠. 근데 이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이 사이클을 타는데 사이클을 좀 잘못한 상태에서 경매를 열심히 넓혀 나가시다가 나중에 이제 대출 받은 거에 대한 이자 부담이 너무 과도해지니까 요걸 이제 처리하지 못하고 이제 자살로 이제 마무리된 안타까운 사건이었는데 청취자분들께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그러니까 뭔가 내재 가치에 비해서 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고 또 아파트라든지 빌라를 실수요자 입장에서 좀 접근할 수 있는 훌륭한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다른 욕망에 빠져서 혹은 또 무리하게 과도하게 빚을 낸다거나 하면은 요게 또 부메랑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좀 추가로 좀 알아둬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리고 사실, 이번 장이 지금 현재가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시장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때뿐만이 아니라 하반기 전체를 봤을 때 뭐 종부세 인상한다 이런 이슈도 있고, 그 다음에 신 DTI, 뭐 DSR 이런 대출 규제 이슈도 있는데 좀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체에 대한 뭐 주목해야 될 이슈 이런 것도 좀 꼽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 중요한 부분이죠. 종부세, 신 DTI, DSR. 네네. 그러니까 일단 뒤에 두 개, 신 DTI, DSR은 결국 대출 관련된 부분이고요. 네네.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앞으로 대출은 점점점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를 준비를 하셔야죠. 그래서 이게 나날이 현 정권 하에서는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러니까 물론 그렇기 때문에 싸게 살 확률은 더 높아져요. 네, 그럼 물론 그런 장단점이 있고요. 네. 종부세 인상 관련해서도 이제 같은 맥락에서 정부가 계속 규제책을 지금 내리는 건데 종부세는 일단 내가 종부세를 낼 정도가 됐다면 부자가 된 거거든요. 네네. 그죠? 그럼 내야죠. 네. 그러네요. 그쵸. 종부세를 뭐 집을 한두 채 산 사람이 종부세 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내야죠. 그러면 대표님 마지막으로 우리 부동산 재테크에 관심 있는 우리 청취자분들 위해서 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네. 재테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저는 지금은 경매 투자하기가 굉장히 좋다. 네. 그러니까 관심이 있는 분들은 지금 조금만 공부하면 그 시장이 굉장히 좋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좋다는 게 아니고요. 네. 경매 투자를 하기에 굉장히 시장이 좋다. 그러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만 공부를 해보시면 지금 되게 시점이 좋고요. 오히려 아예 지금 전혀 관심이 없던 분들이 좀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거.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은 경매 얘기를 좀 집중해서 한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경제적 자유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지 않고도 돈이 나오는 시스템을 만들고 내가 꼭 돈 때문에 노동을 하지 않아도 네. 돈이 나와주는 구조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달성해야 되는 목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분들이. 그래서 오히려 관심이 없는 분들이 그러니까 모두가 우리가 건물주는 되고 싶잖아요. 그쵸. 그런 꿈 안 꾸는 분 없을 텐데. 초등학생들도 꿈인데. 그렇죠. 네. 근데 그게 되게 너무 멀리 있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큰 자금이 필요하고 나는 지금 자금이 하나도 없고 이런데. 근데 꼭 그게 큰 나중에 목돈이 생겨야만 목돈 안 생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꼭 내가 목돈이 생겨서 할 게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월급에서 조금 모은 돈 그거라도 조금씩 월세를 만들어 나간다. 약간 그런 마인드를 좀 품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지금 좀 공부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움직이시면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다. 경매 투자를 하기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사실 제가 이제 모실 시점에는 막 부동산 정책들이 막 그렇고 해서 되게 결말은 제가 예상한 결말은 부동산 투자 뭐 올해까지는 좀 힘들 수 있다 뭐 이런 거를 생각했는데 부동산 전체가 아니라 이 경매로 좁혔을 때 뭔가 새로운 길이 보이는 결론이었던 것 같고 또 저희가 오늘은 좀 전반적으로 유부님의 히스토리 살짝 그리고 월세 살짝 경매 살짝 이렇게 알아봤는데 지금 저서가 3권 정도 있으시잖아요. 월세 로봇 만들기까지. 네네. 그래서 유비님 책이나 또 젊은 부자마을 카페를 통해서 충분히 지금 오늘 뭐 더 궁금했던 점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충족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부동산 투자에서도 경매에 대해서 좀 알아봤다는 것 정도로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오늘 그랬는데 어떠셨나요? 민가님도 네. 뭐 하실 말씀 한마디. 예.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부정적인 시각이 오히려 있었어요. 저는. 경매 투자에 대해서 아니면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저는 이제 주식 투자를 좀 원래는 오래 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동산 쪽에도 그다지 관심이 크지 않았는데 최근에 관심이 좀 생겼었고 경매에 대해서는 아예 모르니까 그냥 막연한 아까 말씀하신 그걸 깨야 된다고 했는데 그걸 못 깨고 있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오늘 긍정적인 말씀을 많이 듣고 시각이 좀 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도. 네. 저도 마찬가지로, 예, 오늘 아주 훌륭하신 분 모시고, 예, 좋은 얘기 많이 들었고요. 특히 또 지금 김성 대표님께서 월급쟁이 부자는 없다. 우리는 부동산으로 월급 받는다. 월세 로봇 만들기까지 이게 3권의 책이 다 베스트셀러거든요. 청취자분들 중에 이 좀 경매에 대해서 좀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 좀 누군가 멘토로 삼고 싶다 한다면 한번 이 책을 꼭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특히 사이다경제에서 지금 진행하는 경제는 이롭다 경이로움 스터디 리더시죠? 네. 지난 시즌 리더셨고 지난 시즌. 사이다경제도 지금 2기 하실 거잖아요, 네. 여기에서. 네. 강의 형식으로도 함께 하실 겁니다. 함께 할 수도 있고 또 경매 스터디 다른 경매 스터디도 또 진행을 하는 것도 있어서 뭐 찾아보시면 지금 유비님도 그 젊은 부자마을 카페에 가면 또 오프라인 교육을 운영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맞습니다. 문득 듣다 보니까 이런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뭐 동묘 아세요? 동묘에서 옷 사는 동묘? 네. 네, 동묘에서 옷을 막 바닥에 깔아놓고 동묘 시장이요? 동묘 시장에서 저희 동대문 옆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어딘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제가 어디서 TV에서 봤는데 그런 데서 그 진짜 괜찮은 그 물건을 1,000원, 500원 이렇게 옷을 산대요. 근데 그게 사실 믿기지도 않고 뭐 쉽게 가기가 좀 그렇다. 근데 한 번 거기서 옷을 사면 이제 일반 옷을 못 사는 그런 원리가 좀 생각이 나는데 오늘 뭐 그런 시장이 있다는 거를 좀 알려드리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뭐 오늘 끝까지 묻는다. 처음으로 게스트 모셨는데 너무 즐거운 대화를 잘 나눈 것 같고요. 저희 뭐 박수로 박수로 마칠까요? 네, 그럴까요? 되게 갑작스럽긴 한데. 갑작스럽네. 네, 오늘 귀한 말씀 많이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기회가 된다면 다음번에 또 모셔서 또 다른. 못한 얘기가 많으실 것 같아서. 못한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렇네. 한 번 더 한번 모셔야 되겠어요. 한 번 더 모시기로. 약속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